다른 사람과 혼인을 한 처녀 총각. 옛날 당나라 덕종 때 장생이라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장생은 성격이 온화하고 얼굴이 미남이었지요. 행실이 바르며 덕이 높아 예의에 어긋나는 일을 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장생은 23살이 되도록 여자를 사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친구들이 쑥맥이라 놀려대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장생은 과거를 보려고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는 장안으로 가는 길에 포주의 보구사라는 절에 들렀지요. 장생은 아름다운 주의 경치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과거 시험까지는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아 있어서 그는 이 절에 머물며 공부를 좀 더 하기로 했습니다. 절에 남는 방에서 첫날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일어난 장생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동자승이 빗자루로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장생이 주위를 둘러보니 마당에는 돌담이 둘러쳐져 있고 그 너머에는 아름다운 정원과 번듯한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장생이 동자승에게 물었지요. 담장 너머에 있는 저 집은 누구의 집이지? 동자승이 대답했습니다. 최상서라는 부자의 별장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 우리 절에 시주를 많이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저 별장을 기부하셨지요. 하지만 그 뒤에도 최 부자의 아내인 정 씨와 자식들이 별장에 와서 잠시 지내다 가곤 합니다. 요즘은 절에서 제를 올리려고 정 씨 가족이 별장에 와 계시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포주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반란군은 민가를 약탈하고 사람들을 마구 죽였지요. 반란군이 곧 보구사로 몰려올 것이라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정씨 가족들은 이 소문을 듣고 겁에 질려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때 장생이 나섰지요. 마침 반란군 장교 가운데 장생과 친한 친구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장생은 그를 만나 보구사를 약탈하지 말라고 간절히 청하여 보구사와 보구사에 머물던 사람들은 무사할 수가 있었지요. 열흘 뒤 황제의 명령으로 연방사 두학이 관군을 이끌고 내려와 단번에 반란군을 진압하여 포주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정 씨는 장생이 너무나도 고마웠지요.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을 하려고 잔치를 크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나는 남편을 잃고 어린 것들을 데리고 외롭게 살아와 어디 의지할 데도 없는 몸이에요. 그런 중에 이 난리를 만났으니 장생 도령이 없었더라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겠어요? 도령은 우리 가족의 은인입니다. 정 씨는 자신의 아들을 불러 장생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 여종을 시켜 딸을 불렀지요. 하지만 여종이 혼자 돌아와서 정 씨에게 아뢰었습니다. 앵앵 아씨가 몸이 불편하여 나오지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정 씨는 화를 벌컥 내었습니다. 죽을 병에라도 걸렸단 말이야. 장생 도령은 우리 가족의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지. 썩 나와서 인사를 올리라고 쳐내라. 정 씨는 다시 여종을 보냈습니다. 그제야 앵앵은 마지못해 나타났지요. 그래도 눈이 번쩍 뜰 만큼 빼어나게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장생은 앵앵을 처음 본 순간 가슴이 설레었지요. 앵앵이 장생에게 절을 하자 장생도 맞절을 했습니다. 앵앵은 동생보다 7살이나 많지만 아직 철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장생 도령이 잘 가르쳐 주십시오. 이때부터 장생은 짝사랑에 빠져 밤마다 앵앵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려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생은 혼자 궁리에 보다가 앵앵의 여종을 떠올렸지요. 그 여종 이름이 홍랑이라고 했지. 홍랑을 통하여 앵앵에게 내 마음을 전해야겠다. 장생은 이렇게 생각하고 홍랑에게 몇 차례 선물을 건넨 뒤 기회를 보아 홍랑에게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사실 앵앵 아씨를 사모하고 있다오. 앵앵 아씨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아씨를 한번 만나게 해주지 않겠소? 홍랑은 깜짝 놀라 대답했습니다. 어머나 망측해라. 내가 어찌 그런 말을 전해요. 홍랑은 그대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장생은 후회가 되어 입맛만 쩝쩝 다셨지요. 그런데 다음 날 홍랑이 장생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장생은 어제 일이 마음에 걸리어 홍랑에게 사과하였지요. 내가 마음이 급하여 그대에게 무리한 부탁을 했구려. 실례가 되었다면 용서해 주시오. 도련님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제가 어찌 아씨에게 그 마음을 전하겠어요. 제 생각엔 도련님께서 어른들을 통하여 정식으로 청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중매 절차가 복잡하여 결혼을 하기까지는 서너 달이 걸릴걸. 나는 앵앵 악시 때문에 거의 죽을 지경이오. 입맛을 잃어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오. 장생은 홍랑에게 자신의 다급한 처지를 설명했습니다. 도련님 참 딱하시군요. 앵앵 아씨는 행실이 바르고 지조가 있는 분이라서 도리에 어긋나는 말이나 행동으로는 아씨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차라리 도련님이 자신의 마음을 담은 시를 한 편 지어 보내는 것이 나을 거예요. 아씨는 글쓰기를 아주 좋아하시거든요. 내 당장 시를 지을 터이니 아씨에게 꼭 전해주시오. 장생은 기뻐하며 그 자리에서 봄의 노래 두 수를 지어 홍랑에게 넘겼습니다. 그날 저녁 홍랑이 다시 장생에게 들렀을 때 홍랑의 손에는 종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앵앵 아씨가 전해드리라고 했습니다. 장생은 크게 기뻐하며 종이를 받아 펼쳤지요. 거기에는 회답하여 보내는 시인 명월 사모야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쪽 별당에서 달이 뜨기를 기다리며 문을 열어놓고 바람을 맞이하네. 담벼락을 쓰는 듯 꽃 그림자 움직이니 행여난 이미 오시나 가슴이 설레이네. 장생은 이 시를 읽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밝은 달이 뜨는 밤에 자기를 찾아오라는 뜻이로군. 장생은 보름달이 뜨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날이 좋지 않아 달이 뜨지 않았지요. 다음 날 밤이 되자 밝은 달이 하늘에 두둥실 떠올랐습니다. 최부자의 별장 동쪽 담장 옆에는 살구나무 한 그루가 있었지요. 장생은 그 나무를 통하여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장생은 서쪽 별당으로 조심조심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시에 적어 놓았듯이 별당 문이 반쯤 열려 있었지요. 장생이 문을 열고 별당 안으로 들어가니 홍랑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홍랑은 잠이 들어 있었지요. 장생은 홍랑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러자 홍랑이 장생을 보더니 기겁을 하였지요. 앵앵 아씨가 오라고 해서 왔으니 놀라지 말아요. 편지에 글이 적혀 있었소. 내가 왔다고 아씨에게 전해주시오. 홍랑은 믿어지지 않는지
고개를 갸웃하며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뒤 다시 돌아온 홍랑은 웃으며 말하였지요. 도련님, 아씨가 나오십니다. 이제야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나 장생은 조금 뒤 나타난 앵앵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앵앵이 엄한 표정을 짓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앵앵이 꾸짖듯이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덕분에 우리 가족은 위험을 면했습니다. 참으로 고마워 어머니는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오라버니를 위해 잔치를 베푸셨지요. 그런데 그런 순수한 관계를 무시하고 몸종을 통하여 제게 핵에 망측한 시를 보내오더니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요? 겉으로는 우리 가족에게 은혜를 베푼 은인으로 행세하면서 속으로는 저를 차지할 궁리를 하시다니요. 정말 오라버니가 실망스럽습니다. 처음에는 그 편지를 받고 모른 척하려고 했습니다. 허나 그리하면 오라버니는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겠지요. 홍랑을 통하여 제 뜻을 전하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제 마음과 생각을 모두 전하지 못할 것 같아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라버니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제발 예의에 벗어난 말과 행동은 삼가해 주십시오. 앵앵은 이 말을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장생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지요.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담장을 넘어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장생은 그날부터 절망의 구렁에 빠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방 안에 몸져 누워 있었지요. 그런데 그로부터 사흘째 되는 밤 갑자기 홍랑이 찾아왔습니다. 홍랑은 베개와 이불을 방 안에 내려놓으며 말하였지요. 그만 일어나십시오. 아씨가 들어오셔요. 뭐라고? 아씨가? 아씨가 도련님과 신방을 차리신대요. 홍랑은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말하고 방 안에 이부자리를 깔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윽고 앵앵이 홍랑의 부축을 받으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앵앵은 몸도 못 가눌 만큼 쇠약해져 있었지요. 앵앵과 방 안에 단둘이 남게 되자 장생은 꿈을 꾸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앵앵은 무슨 까닭인지 아무 말이 없었지요. 앵앵은 장생의 방에서 첫날 밤을 보내고 새벽에 홍랑의 부축을 받으며 별당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은 아무 소식이 없었지요. 장생은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움에 30줄짜리 사랑시 한 편을 썼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저녁 마침 홍랑이 찾아오게 되었지요. 장생은 시를 정성스레 종이에 옮겨 적은 뒤 홍랑에게 말했습니다. 이 시를 아씨에게 전해주시오. 그날 밤 앵앵이 또다시 장생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앵앵은 장생과 함께 밤을 보내고 새벽이 되자 살며시 돌아갔습니다. 이런 생활이 한 달 동안 계속되었지요. 어느 날 밤 장생이 앵앵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임을 알리고 혼례를 치릅시다. 아직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 몰래 만나고 있잖아요. 섣불리 우리 사이를 알리면 어머니의 노여움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당장 우리를 만나지 못하게 하실걸요? 그러니 당분간 이렇게 지내다가 오라버니께서 고향의 어머니를 통하여 우리 집안에 청혼을 하십시오. 장생은 앵앵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과거를 준비하는 서생에 지나지 않는다. 과거에 급제하지 않았는데 장가를 보내달라고 하면
집에서는 어처구니 없어 하겠지. 그러니 이번 과거에 장원 급제한 뒤 청혼을 해도 늦지 않아. 장생은 날마다 앵앵과 함께 꿈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사이 시간은 빠르게 흘러 과거가 얼마 남지 않아 이제는 여장을 꾸려 장안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장안으로 떠나기 전날 저녁 장생은 별당에서 앵앵을 만났습니다. 그는 앵앵과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요. 눈치가 빠른 앵앵은 장생이 장안으로 떠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과거를 보러 장안으로 떠나시지요. 이제 헤어지게 되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오라버니를 만나 난생 처음 사랑을 한 것만으로도 큰 기쁨을 느낍니다. 제가 오늘 밤 오라버니를 위해 7연금을 타겠습니다. 앵앵은 홍랑을 시켜 7연금을 가져오겠습니다.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곡을 연주하던 앵앵은 얼마 못 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더니 7연금을 팽개치고 흐느껴 울며 뛰쳐나가 돌아오지 않았지요. 다음날 아침 장생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장안을 향해 떠났습니다. 반드시 과거의 장원 급제하여 앵앵을 아내로 맞이할 것이야. 그러나 과거는 쉽지 않아 보기 좋게 낙방하고 말았지요. 장생은 실망하지 않고 다음번 과거에 또 도전하겠다며 장안에 남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장생은 앵앵이 너무나 보고 싶었지요. 그래서 화장과 화장품을 사서 그리움이 담긴 편지와 함께 앵앵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얼마 뒤 앵앵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보내주신 편지와 선물은 잘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라버니를 떠나보낸 제가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화장을 하고 몸단장을 하겠어요. 그 선물을 보니 오라버니에 대한 그리움만 더욱 깊어진답니다. 학업에 전념하려고 장안에 남으셨다고요? 잘 하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어 소원을 이루고 금이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붓을 들어 여기까지 쓰고 나니 눈물이 앞을 가려 더 이상 쓰지 못하겠습니다. 참 오라버니 옷걸이 하나를 보냅니다. 이 옷걸이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었던 물건이니 허리에 차고 다니십시오. 옷같이 변함없는 진실된 마음으로 저를 사랑해 달라고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제 언제나 뵙게 될까요? 사무치도록 그리워하면 하늘이 감동하여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 주시겠지요? 오라버니 건강 조심하시고 식사도 잘 하십시오. 저를 너무 생각하여 잠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하지만 이런 사랑도 잠시 세월은 흐르고 흘러 두 사람 사이는 점점 멀어져 나중에는 편지조차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앵앵은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갔고 장생도 부모가 골라준 색시를 신부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살이를 하던 장생은 몇 년 뒤 앵앵이 사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지요. 장생은 문득 앵앵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앵앵의 집을 찾아가 앵앵의 남편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부인의 외가 쪽에 오라버니 되는 사람입니다. 오랜만에 한번 만나보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앵앵은 끝내 장생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다른 사람을 통해 시한수를 지어 보냈습니다. 몸에 살이 빠져 얼굴도 못해지고 몸져 누워 뒤척이지만 일어설 힘이 없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대 때문에 살이 빠졌으니 이런 모습으로 그대 앞에 나타나기 부끄럽네.
장생은 그곳에서 볼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앵앵의 집에 다시 들렀습니다. 그러나 앵앵은 이번에도 장생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시한수를 지어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내버려두고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겠소? 당시에는 그래도 서로 사랑했으니 그때 그 애틋한 마음 가슴에서 퍼내어 집에 있는 부인이나 잘 대해주시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장생은 앵앵의 소식을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옥황상제의 외손자. 곤왕은 옥황상제의 외손자였습니다. 당시 옥황상제는 세상 모든 것을 자기 소유로 만들고 싶어한 잔인무도한 자였지요. 그런데 그런 그가 사람들이 즐겁게 농사짓는 모습을 보자 질투가 났습니다. 옥황상제인 내 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데 너희같이 하찮은 것들이 편안하고 한가로이 지내다니 내 너희를 모두 수장시켜 주마. 그는 사해의 용왕들에게 지상의 세계를 모두 물에 잠기게 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이윽고 천둥과 벼락이 치고 물은 단숨에 넘치어 대지를 삼켜버렸지요. 곤왕은 평소에도 외조부인 옥황상제의 일거수일투족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의 잔악성에 분노했습니다. 이번에 옥황상제가 백성들에게 저지른 만행을 본 그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리라 다짐하였지요. 그는 옥황상제에게 신령한 힘을 가진 영토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것을 훔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아주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는 데다가 상당히 무거워 신령한 거북인 신구를 찾아가 도움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거북은 처음엔 응하지 않았지만 곤왕의 간곡한 부탁을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지요. 잠시 뒤 거북은 2자 정도 되는 금상자를 등에 짊어지고 숨을 몰아쉬며 기어왔습니다. 곤왕은 거북의 도움을 받아 상자를 열어 옥황상제의 땅을 속세의 대지 위로 옮겨 놓았지요. 그 뒤 넘쳐나던 물이 점차 물러나기 시작하더니 사흘째가 되자 홍수는 완전히 사라지고 오국이 풍성하게 열린 경치가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금세 옥황상제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는 그 땅을 다시 되돌려 놓을 것을 명하였고 누가 행한 일인지를 엄중하게 문책했습니다. 곤왕은 이 일에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자신이 한 일이라고 담담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조목조목 여러 이유를 열거하며 옥황상제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곤왕이 아무리 외손자라고 하여도 자신이 만든 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면전에서 자신을 비난하였기 때문에 옥황상제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옥황상제는 바로 곤왕을 참수한 뒤 그의 시체를 하늘 밖으로 내던지라고 명하였지요. 곤왕은 다음날 다시 환생을 했지만 이미 기력이 완전히 빠진 뒤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심장을 파내어 대우로 변하게 한 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홍수를 제대로 다루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대우는 그 말을 가슴속에 새기며 눈물로 곤왕과 이별했습니다. 곤왕의 몸은 물고기로 변한 뒤 바다로 나아갔지요. 이후 대우가 치수에 성공하자 사람들은 그를 우왕이라 불렀으며 그의 사당도 세워주었다고 합니다. 불곡산의 소년. 옛날 어느 마을 동네 사람들은 넋을 잃고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것이
험한 산 등성이에서 수없이 종횡무진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게 귀신이 아닌가? 아니야, 가만 보니 틀림없는 사람이구먼. 그렇다면 우리 가까이 가보세. 사람들이 산 밑으로 가서 괴물을 자세히 살펴보니 짐승이 아니라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무술을 닦고 있었구먼. 어디 사는 소년인데 저리 날쌔단 말인가? 아마 하늘에서 내려온 장수인 모양이네. 고구려에 제일 가는 소년 장수가 나왔구먼. 이것은 고구려 때 을지문덕 장군이 소년 시절 수련을 하던 모습을 묘사한 이야기입니다. 평안남도 평원고을에 불곡선이라는 산이 있고 그 서남쪽 허리에는 깎아지른 듯한 100여 척의 낭떠러지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 있는 5개의 석굴 중 가운데 굴에 기가하면서 소년은 하루도 쉬는 날 없이 험한 산을 뛰어다니며 무술을 연마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칼쓰기 연습은 불곡산에서 20리쯤 떨어져 있는 대원산으로 가서 하였으니 그 산은 수목이 울창하여 검술을 익히는 데에 매우 적합했던 것이었습니다. 소년이 칼을 한번 휘두를 때마다 나무 기둥이 잘려나갔으므로 얼마 뒤에는 그토록 수목이 울창하던 산이 거의 민둥산처럼 변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온 산을 뛰어다녔는지 산의 흙이 돌같이 굳어져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술을 연마한 지 10년 지난 어느 날 밤 불곡산 석굴로 돌아와서 곤히 잠든 소년이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머리가 셋 달린 큰 뱀이 석굴 한 구석에 있는 돌책상으로 기어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꿈결에 이를 본 소년은 옆에 놓아두었던 칼을 번개같이 들어 뱀을 내리쳤는데 그러자 뱀은 물론 돌책상도 소년의 무서운 힘에 두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소년이 주위를 돌아보고는 깜짝 놀랐지요. 저게 뭐지? 소년의 눈에 허리가 부러진 칼 한 자루가 광채를 발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내가 꿈에 내려친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칼을 집어 살펴보니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신검이었습니다. 하늘이 내게 신검을 내리셨는데 나는 그 신검을 뱀으로 알고 내리쳤으니 내 수도는 아직 멀었구나. 소년은 깊은 탄식을 하며 그 후 더욱 무술을 닦고 전술을 연구하여 고구려의 명장이 되었습니다. 은혜 갚은 장승. 아주 오랜 옛날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은 때 이야기입니다. 장승이라는 마음씨 착한 사람이 살고 있었지요. 장승은 키가 아주 컸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키는 장승의 허리에도 닿지 않았지요. 장승이 걸을 때에는 땅이 흔들흔들했습니다. 목소리도 얼마나 큰지 장승이 말을 하면 사람들은 귀를 막아야 하였지요. 그래서 장승은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장승은 늘 외로웠지요. 낮에도 혼자 놀아야 했습니다. 밤에도 혼자 잠을 자야 하였지요. 하지만 장승에게는 정말 싫은 것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바로 배고픔이었지요. 장승은 몸집이 너무 커서 많이 먹어야 하였습니다. 하루에 쌀 한 가마니를 먹어도 금방 배가 고팠지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장승이 너무 많이 먹어 다른 사람들 먹을 것이 모자랐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장승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장승은 강물을 꿀꺽꿀꺽 마셨지요. 산속에 사는 큰 멧돼지도 잡아먹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배가 고팠지요. 배가 고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장승님, 여기서 무얼 하세요? 강가에 물을 마시러 왔던 작은 새 한 마리가 장승에게 물었지요. 배가 고파 이렇게 누워있단다. 그럼 마을에 가보세요. 거긴 먹을 것이 많아요. 아니야. 내가 너무 많이 먹어. 사람들 먹을 것이 모자라. 그럼 남쪽으로 가보셔요. 남쪽에는 넓은 들판 가득히 곡식이 자란대요. 장승은 작은 새의 말을 듣고 한참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긴 산이 많고 농사 지을 땅은 적어. 그래서 사람들 먹을 곡식도 모자라는 거야. 계속 여기 있다간 굶어 죽을지도 몰라. 장승은 남쪽을 향해 걸었지요.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걸어가니 들판이 보였습니다. 들판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었지요. 들판 가운데에는 맑은 강물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장승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찾아가 보았지요. 저는 장승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먹을 것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제발 절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사람들은 너무나 큰 장승을 보고 놀랐습니다. 장승의 발 좀 봐요. 저렇게 큰 발이라면 우리를 밟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장승을 쫓아내야 해요. 장승은 틀림없이 착한 마음씨를 가졌을 거예요. 우리 모두와 싸워 이길 수 있는데도 우리에게 정중하게 부탁했잖아요. 그러니 장승을 받아줍시다. 마을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졌지요. 사람들은 오랫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마침내 장승을 받아주기로 한 것입니다. 희복의 장승, 자네를 받아주기로 했네. 그 대신 마을에서는 살 수가 없네. 자네는 너무 커서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거든. 마을에서 제일 나이 많은 어른이 말하였지요. 장승은 남쪽 마을에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대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힘든 일을 도와주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마을이 소란스레졌습니다. 사람들이 도망을 가야 한다고 난리가 난 것이었지요. 장승은 마을 어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큰일 났네. 도둑놈들이 우리 마을 곡식을 훔치러 온다지 뭔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마을을 지키겠습니다. 장승은 기뻤습니다. 이제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들판 저쪽에서 도둑들이 몰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장승은 들판으로 씩씩하게 걸어갔지요. 마을 가까이에서는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장승은 들판 한 가운데 떡 버티고 섰지요. 마을을 향해 달려오던 도둑들은 장승을 보고 멈췄습니다. 장승의 몸집이 너무 커서 놀랐던 것입니다. 이 마을에는 절대 못 들어간다. 장승의 목소리가 들판 가득 쩌렁쩌렁 울렸지요. 도둑들은 장승을 보고 웅성웅성 거렸습니다. 겁낼 것 없다. 저놈 하나쯤은 이길 수 있어. 도둑의 대장이 소리쳤습니다. 용기가 생긴 도둑들이 마구 돌을 집어던졌지요. 장승은 돌을 맞을 때마다 몸이 따끔따끔하였지요. 그래도 장승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도둑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장승은 쿵쿵 소리가 나도록 발을 굴렸지요. 그 바람에 도둑들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장승이 도둑들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지요. 그리고 대장을 집어들어 들판으로 휙 하고 던져버렸습니다. 그것을 본 도둑들은 도망가기 바빴지요. 서로 먼저 가려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장승이 도둑들을 물리친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장승이 우리 마을을 구했군요. 여러분은 제게 먹을 것도 주시고 여기서 살게 해주셨어요. 도둑들을 쫓아내는 것쯤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장승과 마을 사람들은 더욱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도둑들이 가끔씩 쳐들어온 일이 있었지요. 그때마다 장승이 도둑들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더 이상 도둑들이 오지 않았지요. 장승이 마을 앞에 서 있는 것만 보아도 멀리 도망쳤습니다. 세월이 흘러 장승도 할아버지가 되었지요. 나도 늙었으니 이제 곧 죽겠지. 내 죽으면 누가 마을을 지킬까? 장승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장승은 며칠 밤을 자지 않고 고민하게 되었지요. 내가 죽거든 나만큼 큰 나무에 내 모습을 새기세요. 그리고 그 나무를 마을 앞에 세워두세요. 그럼 도둑들이 나인 줄 알고 마을에 오지 않을 거예요. 장승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장승의 말대로 하였지요. 멀리서 보면 장승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나무 장승이 마을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도둑은 물론 나쁜 귀신들까지도 장승을 보면 도망간다고 믿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을마다 장승을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은으로 만든 인형. 옛날 어느 마을에 이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큰 부자였지요. 그런데 그 아들들은 돈을 물쓰듯 낭비했습니다. 내 죽으면 어찌 될 것인가? 얼마 지나지 않아 반드시 거지가 되어 밥을 굶게 될 거야. 그는 고민하다가 커다란 은 인형을 8개 만들어 방 안에 두고 아들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여기 은 인형은 너희들에게 재물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 팔아먹지 말고 잘 모시도록 해라. 그리고 얼마 뒤 이씨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얼마 뒤 아들들은 이씨가 남겨준 재산을 모조리 써버리고 말았지요. 이제 돈이 없으니 어떡하면 좋으냐? 돈은 없지만 은 인형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들은 돈이 필요하면 은 인형의 엉덩이 살을 깎아내 팔았었습니다. 그런데 엉덩이 살을 깎이는 은 인형들은 마음도 엉덩이도 몹시 쓰라렸지요. 죽은 아버지는 우리들을 잘 모시라고 했는데 아들들은 우리를 괴롭히는구나. 이 집에 계속 있다가는 엉덩이가 남아나지 않겠어. 맞아. 엉덩이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팔도 다리도 없어지고 말 거야. 그러니 이 집에서 떠나도록 하자. 그런데 어디로 가지? 부지런하고 복 많은 사람 집으로 간다면 우린 멀쩡한 엉덩이로 무사히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리하여 그날 밤 8개의 은 인형은 8사람의 청년으로 변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나룻배로 강을 건널 때 8명의 청년들은 뱃사공에게 물었지요. 아저씨, 큰 부자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나 뱃사공은 욕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부지런하지도 않았지요. 가난뱅이에겐 한 그릇의 죽만 있으면 족하다네. 나 같은 가난뱅이가 어찌 감히 큰 부자가 되기를 바라겠나? 열심히 일한다면 언젠간 큰 부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뱃사공이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큰 부자는 될 수 없다네. 은인형들이 수근수근 거렸지요. 이 사람은 복을 받으려 하지 않으니 평생 가난하게 살 거야. 그러니 이 사람에게 우리를 맡겼다간 발 다리는커녕 몸통도 남아나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을 찾아보도록 하자. 은인형들은 배에서 내려 강 기슭으로 올라갔습니다. 강 기슭에서 은인형들은 마침 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던 보침 장수를 만났지요. 은인형들이 물었습니다. 아저씨, 큰 부자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나는 조그만 보침 하나 가지고 돌아다니는 장사꾼이라네. 나 같은 작은 장사꾼들은 그저 하루 세끼 먹고 더운 방에서 잠을 잘 수만 있다면 좋다 생각하고 산다네. 큰 부자가 되길 바란다면 그건 욕심일 뿐이지. 하지만 열심히 장사를 한다면 언젠가는 큰 상인이 될 것이고 그런 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장사를 해도 나 같은 사람은 복이 없기 때문에 큰 상인이 될 수 없다네. 큰 상인들이란 하늘에서 복을 받은 자들이지. 은인형들은 역시 이 상인도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여행 도중 은인형들은 어느 마을로 부임하는 한 헐령을 만났지요. 헐령님께선 부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 같은 관리가 부자가 되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이지. 백성을 쥐어짜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것뿐이라네. 난 비록 잘 사지는 못할지언정 탐과 놀이는 되고 싶지 않네. 은인형들은 그 뒤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모두들 큰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복을 주려고 해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니? 그렇다고 복 없는 가난한 집에 가봤자 역시 우리 엉덩이를 깎으려고 할 테고 전에 우리가 있던 집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겠어. 이리하여 은인형들은 발걸음을 돌려 이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중에 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이때 뱃사공은 이미 이씨의 집에 있던 은인형들이 달아났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지요. 8명의 청년들이 배를 타자 뱃사공은 이들이 은인형인 것을 알아차리고 이들이 배에서 내릴 때 갑자기 칼을 빼들고 은인형의 손을 내리쳤습니다. 손가락이 하나 뱃전에 떨어져 얼른 주워보니 과연 백은이었지요. 뱃사공은 다시 칼을 들어 올렸지만 은인형들은 놀라 달아나 버렸습니다. 뱃사공은 은인형들을 쫓아가 잡을 생각은 않고 이렇게 말하였지요. 역시 난 큰 부자가 될 팔자는 못 되는군. 하지만 오늘 배삭은 충분히 벌었잖아. 그걸로 만족해야지. 이때 이씨의 아들들은 은인형이 사라지자 그동안 방탕하게 지냈던 것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을 스스로 차버렸어. 어떻게 하면 다시 복을 집 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을까? 그런데 은인형들이 돌아오자 아들들은 차와 술, 양초, 폭죽 따위를 마련하여 바치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2번 다시 달아나지 않도록 잘 보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큰 부자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디 저희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과연 이씨의 아들들은 이후 열심히 일하여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도록 은인형들은 이씨의 집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역시 아무나 부자가 되는 건 아닌가 봐. 섬진강의 두꺼비. 옛날 섬진강 근처에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강을 끼고 길게 늘어선 땅에서는 여러 가지 곡식들이 무르익었지요.
덕분에 이 마을 사람들은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에게는 큰 고민이 하나 있었지요. 바로 왜구였습니다. 주수 때가 되면 섬진강 하구 쪽으로 왜구들이 배를 타고 마을까지 올라와 사람들을 죽이고 곡식과 재물을 빼앗아갔습니다. 왜구만 없으면 정말 살기 좋은 마을인데. 맞아. 올해도 왜구들이 쳐들어올 텐데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 마을 사람들은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사또 나으리, 우리 마을은 참으로 살기 좋은 마을입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왜구 때문에 걱정이 앞섭니다. 올해는 꼭 좀 해결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의 간곡한 부탁에 원님은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내 조정에 고해보리다. 그러나 조정에서도 별다른 방법이 없었지요. 주수 때가 다 되어가는데도 조정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나라에서도 왜구들을 물리칠 방법이 없나 보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을은 우리 힘으로 지킵시다.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틈나는 대로 활과 화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왜구들이 쳐들어올 때를 대비하여 보초도 세우고 훈련도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섬진강 하구 쪽에서 이상한 기미가 보였습니다. 수십 척의 배들이 조용히 섬진강을 거슬러 올라오고 있었지요. 그들은 바로 섬진강 일대의 마을을 노략질하는 왜구들이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리자 왜구들이 탄 배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지요. 지금쯤이면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깊은 잠에 들었을 것이다. 어서 나루터의 배를 대고 곡식을 빼앗자. 왜구들이 탄 배는 소리도 없이 나루터로 다가왔지요. 그런데 망을 봐야 할 보초는 깊은 잠에 빠져서 왜구들이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주 위험한 순간이었지요. 바로 그 순간 왜구들이 탄 배가 나루터로 들어오려는 순간 갑자기 사방에서 두꺼비들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웩웩웩웩 거리는 소리가 마치 누가 목이라도 조르는 듯 큰 소리로 들렸지요.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산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조화냐? 당황한 왜구들은 배에 납작 엎드렸지요. 두꺼비들이 시끄러운 소리에 잠들었던 보초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루터의 왜구의 배가 온 것을 보았지요. 보초는 급히 북을 울렸습니다. 왜구들이 쳐들어왔다는 신호다. 우리 모두 활과 화살을 챙겨서 강가로 나가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무기를 들고 강가로 뛰어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왜구들의 배를 향해 화살을 쏘았지요. 깜짝 놀란 왜구들은 배를 섬진강 하구로 돌렸습니다. 이상한 마을이다. 두꺼비가 울지를 않나. 갑자기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지를 않나. 모두 후퇴한다. 왜구들이 섬진강을 다 벗어날 때까지 두꺼비들은 쉴 새 없이 울어댔습니다. 나리박자 사또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였지요. 나라에서도 지켜주지 못한 마을을 두꺼비들이 살렸소. 여러분 생각은 어떻소? 그렇습니다. 두꺼비들이 아니었다면 우리 목숨과 재산을 지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뒤로 몇 해 동안 왜구들은 이 마을을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이곳에는 풍년이 들어 살기 좋은 곳이 되었지요. 그러나 몇 년이 흐르자 또다시 왜구들의 노략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마음을 졸이며 하루하루를 보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전보다 수십 배는 더 많은 왜구들이 마을에 쳐들어왔습니다. 이 마을에는 몇 년째 풍년이 들어 곡식이 많을 것이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배에 싣거라. 왜구들의 함성 소리에 망을 보던 보천은 깜짝 놀라 북을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번에도 힘을 모아 왜구들이 머물러 있는 배를 향해 활을 마구 쏘았지요. 하지만 왜구들은 준비한 방패로 날아오는 화살을 모두 막았습니다. 왜구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몰려왔지요. 일단 몸을 피하고 봅시다. 사또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저놈들이 도망친다. 모두 쫓아라. 도망치던 마을 사람들의 앞에는 섬진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왜구들은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었지요. 섬진강 앞에 선 마을 사람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로구나. 바로 그때였지요. 강물 속에서 수백 수천 마리의 두꺼비 떼가 나타난 것입니다. 저기를 좀 보세요. 어디선가 나타난 두꺼비 떼가 강 이쪽에서 저쪽까지 징검다리를 놓아준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꺼비 떼가 놓아준 다리를 밟고 무사히 강을 건너게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강을 건너자마자 왜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두꺼비 다리를 밟고 강을 건너다니 우리도 저 두꺼비 다리를 건너자. 왜구들도 두꺼비 다리를 밟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하지만 왜구들이 두꺼비 다리를 반쯤 건너자 두꺼비들이 하나둘 강물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두꺼비 다리가 가라앉자 수많은 왜구들이 강물 속에 빠져 죽었지요. 겨우 목숨을 건진 왜구들은 허겁지겁 달아나 버렸습니다. 두꺼비가 또 왜구를 물리쳤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만세를 부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섬진 강에는 고운 모래가 많아 옛날에는 다사강, 모래내, 모래가람 등으로 불렸지요. 고려 말인 1385년에 위와 같은 일로 인해 두꺼비 섬자를 붙여 섬진강으로 고쳐 부르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섬진강은 길이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9번째로 긴 강이라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